아우, 속 쓰려. 콩나물국 없냐?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제 생일이잖아요. 뭐 미역국. 내가 어제 술 마시고 온 거 몰랐어. 해장국 없으면 어쩌라고?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 냄비를 들어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네가 태어난 게 뭐 좋은 날이라고 미역국이나 먹어? 안녕하세요. 사연 정류장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한춘옥. 올해 71살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저는 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20살 봄,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물들어 버렸어요. 햇살 좋은 날, 친구의 소개로 읍내 작은 찻집에서 처음 만났던 그 남자.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 말수는 적지만 눈웃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윤호라고 합니다. 그가 제게 첫 인사를 건넸을 때 속삭이듯 들리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는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고 헤어질 때는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다음 날 그는 다시 전화를 했고 그렇게 우리 만남은 이어졌어요. 윤호 씨는 말도 참 잘했지만 무엇보다 절 있는 그대로 예뻐해줬어요. 어느 날은 고등어 조림이 먹고 싶다 했더니 바로 시장에서 사와서 요리까지 해줬어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내가 다 사다 줄게요. 그런 말이 진심으로 들리던 사람이었어요. 만난 지 넉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 했지만 그땐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혼 초 그는 다정다감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찾아왔고 시장에서 배추를 들고 오는 저를 보면 무거운 거 들지 말라며 손에서 얼른 뺏어갔어요. 그런 사소한 다정함들이 제 마음을 더욱 깊이 물들였죠. 그리고 곧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추노기 힘들까봐 물 한 잔도 내가 떠줄게. 정말로 임신한 내내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절 친딸처럼 챙겨주셨고 집안일은 절대 하지 말라며 저를 쉬게 해주셨죠. 그 시절 임신했다고 여자가 집안일을 안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전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참 복받은 며느리라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고 배웅하는 일상이 행복이었고 뱃속의 아이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아기는 아들일까, 딸일까? 그와 함께 아이 이름을 고르고 작은 옷을 사러 다니던 날들. 그땐 몰랐어요. 그 아이의 탄생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하지만 윤호 씨는 아들을 안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퇴근 후 곧장 들어오던 사람이 약속도 없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저녁밥을 함께 먹는 날이 줄어들었죠. 처음엔 육아에 대한 부담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 낳고 며칠은 어색할 수 있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윤호 씨는 제가 알던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더군요. 아들이 태어난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고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밤이면 늘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고 가끔은 아예 밤을 새고 오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회사에서 일이 좀 있어서. 그가 내뱉는 변명은 늘 똑같았고 저는 그냥 참고 넘겼어요. 아들이 커가면서 남편의 빈자리가 점점 더 커졌고 어느 날은 말도 없이 사라져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우연히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 집 아들 결혼했다던데. 그 여자는 안 됐지 뭐. 동네 아가씨들이 다 거절했대잖아. 그놈이 워낙 여자 문제로 말이 많았어. 들리는 말로는 그 여자가 딱히 몰라서 결혼한 거래. 그 말들이 마치 제 얘기처럼 들렸고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엔 그냥 동명이인인가 했지만 자꾸 귀에 들어오는 수군거림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혹시 우리 결혼 그냥 중매였던 거 맞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이내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대답이 아직도 생생해요. 춘호가 미안하다. 사실은 내 아빠가 도박 빚 때문에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거래였던 거예요. 시댁에서 돈을 주고 저를 데려간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다정했던 이유도 결혼 전까지의 태도도 모두 팔린 여자에게 잠시 친절했던 거였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시켰는지, 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호 씨가 과하게 잘해줬는지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저 저는 시댁 재산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이었을 뿐이었죠. 충격에 멍하니 있던 어느 날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여기가 정윤호 씨 집 맞나요?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슬퍼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윤호 씨를 아빠라 부르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어요. 내가 여긴 오지 말라고 했지. 어디서 핑계대고 또 나타나. 그리고 들려온 말. 본처는 될 생각 마.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네 자리는 없어.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인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아들 손자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밤에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너도 운 좋은 거야. 아들 못 낳았으면 그 여자한테 밀렸을 거다. 그 한마디가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친절을 전부 무너뜨렸어요. 임신했을 때 물 한 잔도 떠다 주던 그 따뜻함, 집안일을 못하게 하던 그 배려, 모두가 아들을 낳으라는 투자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닫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아이를 안고 도망칠 용기도 없었고 어쩌면 사랑받은 기억이 너무도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저는 첫 번째 배신을 삼켰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고 모르는 척, 못 들은 척하며 그 집안의 며느리 역할에만 충실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침묵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돌이 지나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려두면 그대로 상에 남아 있었고 한밤중에 들어오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릴 땐 안도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들어오긴 하니까 그게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그건 참 비참한 감정이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밤을 새운 날이 셀 수 없이 많았고 열이 나도 밤새 울어도 남편은 병원에 함께 가준 적 없었어요. 아파도 내가 알아서 해. 애 키우는 건 내 일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고 다음 날 새벽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어머님, 윤호 씨가 요즘 집에 자주 안 들어와서.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그러는 거야. 너는 집에서 애나 잘 키워. 그 말이 제게는 넌 이미 제 역할 다 했다는 선언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한참을 늦게 들어왔고 저는 묻지 말아야 할 걸 물었어요. 여보, 당신 어디 다녀온 거예요? 그는 말없이 웃었고 이내 코트를 벗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뭐 궁금해지기라도 했어? 그 웃음 속에 저는 모든 답을 본 것 같았어요. 이 사람에게 나는 이미 끝났구나. 아이를 낳자마자 나라는 존재는 그냥 애 엄마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의 여자 문제가 동네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가게 여직원, 예전 여자친구, 심지어 친구의 아내까지 온갖 소문이 돌았고 저는 그 모든 걸 삼켜야 했어요.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그래도 아들 낳은 건 잘했지. 그게 없었으면 벌써 쫓겨났을걸. 그 말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사랑받기 위해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저 자손 생산기계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날은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바가지를 긁지 마. 윤호가 밖에서 딴짓 좀 한다고 해도 집안 말아먹은 건 아니잖니. 남자는 원래 그런 법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어머님, 저는 사람인데요. 저는 당신 아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대놓고 무시하거나 가사일을 던지듯 시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집안에서도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장 골목을 걷던 중 옛 동창을 우연히 만났어요. 춘호가 잘 지내? 들었어? 많이 힘들다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사람으로 불린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에서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여자로서의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요. 나는 그저 아이의 엄마, 시가의 도구, 남편의 책임, 회피용 방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아직 도망갈 용기도 없었고 아이를 두고 떠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게 제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어느새 완전히 집을 등졌어요. 밤이면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됐고 새벽녘 돌아올 때면 술에 취한 몸으로 대문을 밀고 들어왔죠.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 나 좀 쉬게 해. 시끄러워. 그 한마디에 다시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어요. 내가 왜? 너도 팔, 다리 멀쩡하잖아. 벌어서 쓰면 되잖아. 도박과 술에는 아낌없이 쓰던 사람이 가족을 위해선 한 푼도 쓰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반찬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민수에게 동생 잘 챙기라고 당부한 후 하루 종일 찬물에 손 담근 채 물을 썰고 김치를 버무렸어요. 손가락은 부어오르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아이들 학용품 하나라도 사줄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위로였어요. 그렇게 힘겹게 모은 돈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꼭 책가방 하나는 제대로 사주자. 그 생각 하나로 버스비 아끼고 점심도 걸으며 3년을 모았죠.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단 걸 느꼈어요. 집이 엉망이었고 장롱이 열려 있었어요. 숨겨둔 적금 통장을 찾기 위해 남편이 온 집안을 뒤진 거였죠. 얼마 후 술에 취한 남편이 돌아왔어요. 주머니에서 제 적금 통장을 꺼내 흔들며 말했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았더라. 근데 말이야. 내가 그동안 가장으로 살았으면 가족 먹여 살린 셈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잖아. 숨이 턱 막혔어요. 그건 민수의 입학을 위해, 아이들 교복을 위해 제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었어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 도박빚을 갚다니. 다음 날 그는 통장을 들고 사라졌고 몇 시간 뒤 은행에서 잔액이 0원이 됐다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이불 속에서도 울지 못한 밤이었죠. 그 이후로는 돈을 더 치밀하게 숨기기 시작했어요. 옷 안감을 뜯고 그 안에 넣기도 하고 마당 화분 밑에 묻어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장난이라도 하듯 그 모든 곳을 기어이 찾아냈어요. 결국 저는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통장 좀 맡아줘. 한 달에 한 번만 가지러 올게. 그렇게 해서야 조금씩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늘 부족했어요. 지출은 쌓여가고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 집은 늘 조용해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함을 어린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민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도 한숨을 쉬곤 했어요. 그걸 보는 제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졌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있어도 존재감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무너져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밤늦게 도박장을 전전하던 남편은 또 통장 숨겼지? 어디야? 말 안 해? 그렇게 소리치며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그저 아이들 뒤에 숨어 눈만 감았어요. 그 시절 저는 여자가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으며 오직 아이들의 엄마로만 존재했어요. 그마저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것 같아 매일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원망하지 않을까? 자라서 나를 이해해 줄까? 그 질문이 제 하루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죠.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커 있었어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고 막내 하은이도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온전히 쉰 적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엔 신문 돌리고
그렇게 저는 세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결혼 준비를 했죠. 신혼집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뼈 빠지게 번 돈으로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게 엄마로서 제 마지막 책임이라 믿었으니까요. 민수 결혼식 날 남편은 역시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마치 자기가 다 해낸 듯 말했죠. 우리 아들 잘 컸지요. 제가 그래도 키울 건 키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축의금 봉투를 챙기더니 자취를 감췄고 저는 아마 또 도박장으로 갔겠지 생각하며 한숨만 삼켜야 했어요. 막내 결혼식 때도 그랬어요. 전날 밤 술에 취해 집에 와서는 나도 돈 좀 줘. 내 자식 결혼인데 나 양복이라도 맞춰야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기대도 실망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봄날 제 생일이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집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고 저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며 분주했죠. 아버지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방 문을 열었고 그는 점심이 다 되어서야 일어나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어요. 아우, 속 쓰려. 콩나물국 없냐?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제 생일이잖아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미역국. 내가 어제 술 마시고 온 거 몰랐어. 해장국 없으면 어쩌라고?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 냄비를 들어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5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그 한 그릇의 국과 함께 터졌어요. 여보, 당신이 이 집 가장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이라고요? 가장 노릇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남편은 화를 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비 한 번 낸 적 있어요? 명절에 용돈 준 적은요? 손주 돌잔치에 선물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요? 그때 자식들이 달려왔고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냈어요. 이혼할 거예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고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웃기고들 있네. 하지만 그날 저는 웃지 않았어요. 웃겨도 좋아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하려고요. 그날 자식들이 저를 껴안아 주었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술에 취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어요. 이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깟 미역국 한 그릇 때문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그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저 혼자는 용기가 나지 않아 민수가 함께 갔죠. 엄마, 이제 우리가 있어요. 다 맡겨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제 삶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믿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겠죠. 며칠 동안 집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때로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협박도 했어요. 이혼하면 너 돈 한 푼도 못 가져. 내가 이 집에 뭘 했다고 집이니 뭐니 하는데. 저는 조용히 서류만 준비했어요. 이제 말로 싸울 힘도 없었고 그 사람에게 더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국 자식들이 중재를 맡아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남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지만 법은 제 편이었고 자식들은 더욱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엄마, 끝났어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이렇게 깊게 쉬어졌던 날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민수와 하은이가 작은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이제 여긴 아무도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열쇠가 덜덜 떨렸어요. 작은 15평짜리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이 적힌 등기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공간은 궁전 같았어요. 현관을 열자 고요한 거실이 펼쳐졌고 베란다에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엄마가 미역국이든 콩나물국이든 마음대로 끓일 수 있는 집이에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하은이도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첫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누군가의 술 냄새도 없고 해장국 끓일 걱정도 기척 없는 새벽 문소리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여기가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 주방을 둘러보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준호가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너를 살아보자. 새 집에서의 첫날, 저는 콩나물국 대신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건 누굴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저를 위한 생일상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햇살이 부엌 바닥에 고요히 스며들었고 아무도 다그치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처음 알았어요. 며칠 뒤 손주들이 찾아왔어요. 작은 화분을 하나씩 들고 와서는 할머니, 여기에 예쁜 꽃 피어요. 베란다에 놓고 햇볕도 보여주고요. 화분 옆엔 작은 의자도 함께 있었어요. 여기에 앉아서 햇살 받으면서 쉬어요. 이제는 할머니도 쉬셔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껏 남의 밥만 일구던 손으로 이제는 내 베란다에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들이 주고 간 텃밭 상자에는 고추랑 상추를 심었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화분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며 제 마음 속에도 무언가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하루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소식 들으실래요? 그래, 말해봐라.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요즘은 동네 공원에서 관리 일하신대요. 그리고 손주들 용돈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 저한테 맡기셨어요. 엄마 얼굴 볼 용기는 없대요. 그래도 손주들한테는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안타까움과 짧은 한숨이었어요. 그래, 잘 됐네. 이제라도 사람답게 사는 모양이구나. 그 말이 제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원망도 기대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엄마 안부를 종종 물으세요. 하지만 전 자세히 말 안 해요. 엄마가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예전에는 하루가 저무는 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베란다에서 화분에게 물을 주며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하게 됐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고요. 저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니?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심지어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한춘옥으로서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껏 울 수 있었고 제 손으로 가꾼 밥상 앞에서 따뜻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몰랐어요. 베란다의 화분엔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가 자라고 있어요. 어릴 적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행복은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거라는 거요. 70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예전엔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어요.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오겠지. 그냥 지나가 주길 바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루하루가 아깝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날이에요. 손주들이 학교 다녀왔다고 현관문을 열며 할머니 하고 부를 때 그 목소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이렇게 밝고 따뜻하게 자라준 것.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성과이자 자랑이에요. 나는 이혼을 통해 남편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정의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몫을 대신 정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꼭 50년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한 진실이
나를 갉아먹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나의 봄이 찾아왔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몰라요. 이 나이에 무슨 인생을 다시 시작하냐고.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어요. 바로 지금이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세월이 흐르고 꽃이 다시 피듯 우리 삶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의 계절이 겨울이라 해도 괜찮아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꽃은 느리게 피고 이름 없이도 향기를 남기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